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8월 29일 시장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8월도 다 지나가는데 8월은 뭐 너무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고, 오늘 또 엔비디아 쇼크라고 하긴 그런데 주가가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 상황하고요. 사실 미국 증시는 이제 엔비디아가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 실적 분석해드리고, 슈퍼마이크로 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 보고서 나왔는데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업 보고서를 연간에 이제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부담이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새삼 많은 현금 갖고 있는 게 재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어제 한번 CEO 인베스터 데이 설명해드렸는데 그거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 시그나라는 이제 미국의 보험사랑 진펜트라 이제 등재 계약, 저게 이제 저런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보험사랑. 그래야 이제 처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고서상으로는 투자 전략 보고서는 좀 다양해서 제가 간단히 다 요약을 해서 설명해드릴 예정이고요. 게임 업종 또 담배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담배 보고서가 있고, HK이노엔, 롯데정밀화학, STX 엔진, 태강, 또 바이오시밀러와 CDMO,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오늘 좀 안 좋게 끝났고요. 나스닥이 1% 이상 급락을 했고, 엔비디아가 좀 빠졌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폭락을 했습니다. 요 사업 보고서 제출이 좀 지연됐어요. 그래서 좀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고, 어쨌든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뭐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의견에 따르면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왜냐하면 금리가 뭐죠? 비용이잖아요. 기업들이 빌리는. 그러니까 투자가 줄죠, 당연히. 그죠? 예.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AI에는 엄청난 투자가 된 거죠. 네. 매금리피센트 7에 자본 지출의 역대 최고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금리 정책에도 그게 잘 작동 안 하고 미국 증시가 엄청 강했던 거죠. 그래서 AI가 정말 중요한 거죠. AI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망에 대한 일부 좀 실망이 있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하고 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약간의 좀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겹쳐서 반도체는 급락을 했고, 테슬라하고 뭐 리비안, 이런, 우리나라는 오늘 2차전지 좋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전기차 회사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의류업체 아베크롬비가 향후 전망 불확실하다고 발표하면서 폭락을 했고, 신발 유통기업 풋라커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들도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은 좀 실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백화점 회사인 노드스트롬은 여기도 근데 할인점 사업부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메인 이벤트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한번 보시면 매출 300억 달러 넘었어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전 분기보다도 15% 성장,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262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6%. 데이터 센터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근데 이제 요게 좀 문제였어요.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라 그러죠. 이익률이 75.7%로 둔화됐습니다. 예상보단 높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꺾였죠. 예. 그리고 가이던스 향후 전망인데 이것도 놀라운 수치죠. 325억 달러를 전망을 했거든요. 다음 분기 매출. 근데 예상을 넘었죠. 그러나 이마저도 좀 실망스럽던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좀 컸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주가 빠지는 거의 결정타가 이 이익률입니다. 보통 이런 이제 성장주들이 돈 많이 벌면서 오르다가 마진이 꺾일 때 주가 빠지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 74.7%인데 예상이 75.5니까 이거보다 밑으로 갔죠. 그러니까 시장이 야 이거 좀 이제 이익률이 꺾이나 이 우려를 했고 블랙엘이란 새로운 칩이 출시가 연기된 거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게 실제로 맞았어요. 그 루머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실이었고 4분기로 연기. 원래 3분기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로 연기된 게 그게 확실히 루머는 아니었다. 그래서 마스크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 관건은 이런 마스크 변경을 했는데 수율이 올라와야 되겠죠. 수율이 저게 안 나오잖아요. 매출 총 이익률이 더 떨어져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블랙엘이 얼마나 정상화 실적이 잘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이제 어떤 이제 기자분이 아마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블랙엘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우려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엔비디아는 이 문제를 인정하며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수율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익률을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계속 저러면.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이렇게 변경을 하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있었지만 뭐 이게 우리의 어떤 성장을 방해할 요소는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실망을 했고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주가 비싼 상황에서 눈높이를 못 맞춰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진이 정점 찍었다. 빅테크들이 지출을 얼마나 늘릴지 이것도 좀 숫자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블랙엘 매출이 좀 모호하다는 거죠. 수십억 달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투자들의 약간의 그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좀 시간에 서지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 평가입니다. 삼성의 문준호 연구원님은 올해 블랙엘 매출 기여도 한 자릿수로 제한되는 건 실망이다. 그러니까 블랙에 대한 실망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큰 그림은 불변이다. 신제품이 지원되는 건 기존 제품으로 만회할 수 있고 AI 수요가 그만큼 또 좋다는 의미고 피크아웃은 아니다.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유진투자의 이승우 연구원님은 마진 하락은 이제 블랙엘 수율이 좀 낮은 게 원인이다. 그래서 마스크를 교체했는데 어쨌든 실적 좋지만 마진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시장에 조금 이제 위축시킨 거죠. 아 이제 저런 고마진이 이제 꺾이는 건가? 이제 이런 불안감. 왜냐면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요. 오른 상태에서는 뭔가를 계속 만족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만 미스하면 평가가 되게 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니까 TSMC니까 이거 잘 해결하겠지. 그거는 종교래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엔비디아니까 TSMC가 이걸 해결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확인해야 된다. 좀 약간 제 그냥 느낌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블랙엘 수율이 잡혀야 됩니다. 핵심은 블랙엘이란 새로운 칩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출시를 연기했는데 이게 수율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이익률 줄고 주가는 계속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빨리 잡아줄지가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좀 뭐가 명확하게 지금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 블랙엘이란 칩이 확실히 빨리 정상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올의 고영민, 김현미 연구원님은 차세대 모델은 이전 모델 대비해서 10배, 40배 컴퓨팅을 요구하고 그리고 가속기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다. 기존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시장 내에서 컴퓨팅이 범용에서 가속기로 넘어가거든요. 자율주행과 차세대 전기차도 가야 되니까 더 많은 게 쓰일 것 같다. 그래서 업황 고점 시기는
기존처럼 26년 2분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려와 달리 AI 수요 기반 여전히 좋다. 예. 그래서 그 반도체 기업들 지금 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비중 확대하자 이런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분석해드리면 실적 좋아요. AI 성장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주가가 너무 오른 게 문제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그 블랙엘이라는 새로운 칩이 그동안은 새로운 칩들이 나와서 잘 됐는데 이번에 어쨌든 뭔가 미스가 난 거죠. 그래서 3개월 연기됐고 이제 4분기에 나올 텐데 이게 얼마나 수율이 많이 나올지, 뭐 100개 만들었는데 20개만 제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뭐 양산을 하더라도 수율이 빨리 회복되는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된다. 왜? TSMC니까 무조건 잘할 거다 이런 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뉴스 보면서 이런 것들은 젠슨왕이 또 계속 소통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나 AI 기업들은 조금 더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아직도 이제 가는 방향 맞는데 조정은 좀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감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리나라 반도체 오른 것도 없는데 정말 피곤하죠. 뭐 뭘 올랐어야 뭐 그래 뭐 빠져도 같이 빠진다 이 생각을 하는데,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땐 더 빠지니까 그게 좀 짜증이 나죠 사실. 근데 뭐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반도체는 어쨌든 이번 가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여기가 어쨌든 바닥으로 보고 있고 결국 돌아갈 거로 보거든요, 위로.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런 엔비디아는 실망 때문에 팔 건 아니고 역으로 오히려 이용할 구간이죠. 근데 한두 달은 인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한 가지 악재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그 경영진이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설계 및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를 많이,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내부 통제 설계, 그러니까 뭐 회계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언급을 했대요. 웰스파고에서는 연차 보고서 제출 지연은 아마 힌덴버그 리서치 어제 한번 설명해드렸죠. 과거 회계 문제를 강조한 공매도 보고서 때문에 다시 지금 연차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작성을 또 해야 된다면 시간이 걸리겠죠. 옛날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상폐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벌금 내고 다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목표 주가를 거의 반으로 낮춰버렸고요. 당분간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죠. 그래서 연차 보고서 다시 낼 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게 왜 좀 충격적이냐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만큼 어마어마하게 오른 기업이에요. AI로 같이 급등했는데 신뢰가 이제 이렇게 되면 꺾여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안 좋은데 약간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많은 현금을 또 갖고 있는 것도 투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애플이 500억 달러, BOA 54억 달러 팔았어요. 워런 버핏이. 이거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70조까지. 현금을 계속 늘렸죠. 그러니까 왜 늘렸냐? 왜 우리는 마음에 드는 공이 와야 방망이 휘두른다. 그런 타자가 잘하는 거죠. 아니 내가 저 딱 봐도 볼인데 휘두르면 안 되죠. 근데 볼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도 휘둘리면 스트라이크에서는 뭐 잘 맞겠지만 볼 휘두르면 삼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드는 투구에만 해야 된다. 사실 우리는 야구 선수랑 다른 게 뭐냐면 스트라이크가 와도 내가 안 휘두르면 아웃은 아니에요. 안 휘두르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야구 선수들은 스트라이크 왔는데 안 휘두르면 스트라이크 3번이면 삼진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좀 더 여유는 있는데 쉽진 않죠. 다 휘두르고 싶으니까 이것도 휘두르고 저것도 휘두르고. 근데 어쨌든 워런 버핏은 자기가 휘두를 만한 공이 안 온다. 그 얘기는 미국 주식이 좀 비싸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5월에 했던 얘기죠. 했던 얘기인데 새삼 지금 다시 이런 얘기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엔비디아로 올랐던 미국 증시가 조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동안 너무 놀라운 실적을 내면서 좋았는데 이번 실적은 좀 아쉽게도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의 부담으로 오히려 좀 작용하는 부분으로 가서 좀 힘든 과정을 우리가 좀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까지는 한번 설명드렸고요. 근데 미국 증시가 그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에서 좀 빠져나간 돈들이 다른 데로 가겠죠. 다른 못 올랐던 섹터 쪽으로 좀 순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어제 이제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배당 성향을 25%에서 35로 올렸어요. 주주환원 많이 해주겠대요. 자사주 소각도 1년에 1조 이상, 분기 배당이 2,000원인데 지금 이제 최소 무조건 2,500원 해주겠대요. 이게 최소예요, 최소. 그다음 인도 법인 상장하는 것도 거기 돈 들어오면 일부를 또 주주환원 해줄 것 같아요. 그럼 보너스가 붙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더 늘리고 전기차 유지하고 되게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견조했죠.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주주 환원까지도 열심히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셀트리온은 지금 미국의 시그널한 기업과 진펜트라가 아무튼 신약이에요. FDA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복제약이긴 한데 바이오시밀러 여기에 SC 피아주사 제형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인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그나 헬스케어 처방집에 그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1,610만 명.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시그나 헬스케어 가입한 사람이 이제 이 진펜트라 처방을 받으면 뭐 환급 같은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방 속도가 빨라지겠죠. 출시 5개월 만에 3대 이제 이 처방 의약품 등록해주는 PBM 여기랑도 계약을 맺은 데다가 10위권 내에 이런 대형 보험사까지도 확보를 하면서 출시 반년 만에 75% 정도의 그 커버리지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또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런 제약바이오는 유통을 하려면 저런 보험사나 PBM을 뚫어야 돼요. 그게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잘하고 있고 하반기에 좀 좋은 성과 나길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보고서까지 한번 보고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힘은 안 나네요. 그죠? 자, 일단 KB의 이은택 연구원님은 엔비디아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래서 전고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를 가려면 엔비디아가 잘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위는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결사고가 엔비디아인데 좀 아쉽게 됐고 근데 지금 흔들리는 건 연말에 큰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버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년에 성장주가 다시 부상할 것 같아서 지금 흔들리면 연말에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말 보고 약간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좀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 메시아는 10월 말에서 11월인데 금리 인하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10월 지표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10월부터 지표가 금리 인하 효과로 조금 나아질 것 같고 또 미국 대선 전에는 투자 잘 안 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좀 이제 중단시키죠. 줄이는 부분도 있고. 근데 대선이 끝나면 보복, 이제 못했던 거를 다시 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 동안 AI 눈높이 낮아질 거고 소비 기업들은 금리 인하로 실적이 좋아질 텐데 또 밸류업도 모습을 드러내니까 일단 10월, 11월 이런 구간까지는 대선 전까지는 조금 이제 방어적인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아니면 못 올랐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유리하고 이제 다시 대선이 끝나면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좀 소강 국면에 당분간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일단 9월까지는 증시가 뭐 크게 오르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밑으로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겠지만 시장은 좀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의 권병재 연구원님은 한국의 주당 순이익 상향 업종인데 이제 우리나라 정말 싸죠. 파워 8.5배인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48%. 이렇게 성장하는데 주가가 이게 뭡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예. 저렇게 좋은 숫자에도 참 믿질 않는 것 같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상단을 돌파한 종목. 이게 몇 개 적어준 이제 그 퀀트 자료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휴젤 첨보, ITM 반도체, LS. 24년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상단을 뚫은 거. ITM 반도체, 첨보, TNL. 최대 실적. 그러니까 2011년 이후 가장 좋은 EPS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그때보다 오히려 고점보다 당시 2011년 이후 최고가보다 떨어져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신규로 빙그레랑 도전비주원이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최고인데 10년 이상 최고치를 이번에 찍었는데 그 주가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그 폭이 그 고점과 지금 주가가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진짜 모멘텀. 내년 예상 연간 순이익의 최저값이 있잖아요. 내년 얼마를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가 내년에 20조 벌 것 같다. 그게 최저고 30조가 최고면 20조가 최저가 되겠죠. 근데 올해 예상 연간 이익이 얼마죠? 연간 순이익 올해 예상 연간 이익이 18조다. 그러면은 내년도 최저값이 지금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에요. 예, 그건. 그래서 하이닉스, 뭐 코오롱인더, DLENC, 현대오토에버. 그러니까 올해 연간 순이익 최고값 있잖아요. 가장 높은 수치가 내년도 최저값보다 낮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런 거고 미래 3년 성장률, 과거 3년 합산 영업이익 대비 미래 3년 합산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좋은 거죠. 실리콘투,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뉴페이스는 증권사에서 분석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커버리지라 그러죠. 보고서를 쓴 거.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새로 나온 거. KCC 글라스, 서울 바이오시스 PMT.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KCC 글라스는 뭐 전자공시도 많이 나왔죠. 뭐 정몽규 회장이 매수도 하고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죠. 신영증권에 쓴 거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보고서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뉴페이스로 들어간 것 같고 최근 한 달 동안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최근 3개월 동안 예상한 수치가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최근 한 달치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최신 데이터죠. 이게 기존 3개월보다 더 높은 거.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추정치가 점점.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런 기업은 넥스틴, 포스코홀딩스, 한국카본, PSK홀딩스, 현대제철, 하나엔진이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뭐 좋냐 나쁘냐는 또 우리가 한번 분석은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퀀트 베이스로 실적에 기반해서 뽑은 것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조창민 연구원님은 밸류업 보자. 왜냐면 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기업들을 이제 그 보고서에 썼고 이 중에 이제 제가 빨간색 표시한 거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거예요. 5%. 지난 3년 평균. 요 동그라미는 이제 밸류업 공시한 기업. 그래서 5% 넘는 회사가 이노션, 현대홈쇼핑, 제일기획, 컴투스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꼭 배당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신한의 노동길 연구원님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초대형주 집중도는 감소되고 있는데 M7의 빅테크 중심의 이익 모멘텀은 정점을 지난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너무 빅테크만 갔는데 이제 그 분위기는 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침체는 아니다. 채권 트레이더들은 침체에 베팅 안 하고 있고 우리 샤메 법칙 한번 공부해봤죠. 고용 지표가 좀 약간 훼손된 건데 그래도 여전히 고용 견조하다. 그럼 디스인플레 물가 안정화 기조는 유효한데 이 상황에서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고용만 신경 쓰면 된다. 그 얘기는 경기에 신경 쓸 거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기 전에 막아줄 거란 얘기죠. 근데 다만 우려되는 건 투자가 줄고 있어요. 아까도 이은택 연구원님도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대선 전에는 정부 지출을 줄여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활동,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대선이 되기 전에는 뭔가 좀 위축되죠. 왜냐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 투자, 왜냐하면 또 정책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약간 기술주한테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대신에 지연된 투자는 대선 끝나면 회복된다. 이걸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러죠. 보복 수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죠, 사실.
그래서 연준 또 금리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나오죠. 그 연준이 9월에 인하를 하면 11월이든 12월에 효과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열을 보면 대선 끝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인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성은 대선 끝나면 다시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두 달에 좀 기간 조정은 좀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비슷한 의견들이고,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저도 빅테크가 이제 계속 가긴 좀 어렵고 한두 달 쉬어갈 수밖에 없다.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이후에 다시 주도권을 발휘할지 그건 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대선 전에는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어쨌든 뭐가 잘못돼서 위축됐다기보다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대선이 끝나면 위가 또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뭐 한두 달 안 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시장을 보세요. 그냥 또 올라가겠지, 에이 끝났어,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싸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조금 안 좋긴 하죠. 왜냐면 수출 많이 하니까. 네. 그러나 미국 수출 경기가 좀, 미국이 좀 요즘에 경기 안 좋다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 구조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 경기 때문은 아니에요. 현대차가 얼마나 차 잘 팝니까? 하이브리드카, SUV, 이게 미국 경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품질 경쟁력이 올라갔어요. 변압기 이런 거 지금 수출하는 거 미국 경기랑 무관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죠. 그다음 반도체 장비 마찬가지, AI, 반도체 이런 것들은 경기랑 좀 무관하게, 예, 구조적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처럼 혹시 미국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해도, 예, 수출주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또 나빠지고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분간 9월은 비수출주를 좀 보자. 왜냐하면 환율이 좀 꺾였기 때문에 그 수출주 말고 비수출주, 내수주죠. 거기서 대안을 찾는 게 어떠냐. 9월 한 달을 봤을 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NH의 하재성 연구원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내용이고, 증시 상승 시가 다 일맥상통하죠. 보는, 예, 눈들이 좀 비슷하죠. 11월 대선 전까지 증시는 그냥 지지부진할 것 같다. 그래서 고배당주, 금융 방산주 보자. 그러니까 이런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좀 투자 전략 시각이 있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몇 개 추려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공통된 의견들이 딱 나오잖아요. 예, 이게 맞다가 아니라 해석을 다들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 예. 그 시장도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도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한 거죠. 예. 이걸 뭔가 깨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 이벤트가 또 생겨야 되는데 아직 당분간은 없어요. 예. 어차피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9월 26일이고 좀 시간이 또 남아있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한 내용인데, 그 검은신화 50이란 게임 아세요? 요즘에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중국 게임인데, 손오공 아시죠? 그걸 모티브로 만든 게임이에요. 근데 출시 4일 만에 1000만 장 팔았어요. 게임을. 중국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가 240만 명이 같이 모여서 게임하고 있어요. 동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에서 그만큼 좀 비기들 치고 있고, 중국 콘솔 게임이에요. 뭐냐면 이제 우리 모바일 게임 말고 게임기로 하는 거, PC랑. 어쨌든 플레이스테이션 5란 게임기도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국내 모바일 시장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탑5 중에 3개가 무려 중국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잘할 동안 우린 뭐 했냐 이거죠. 이 반성문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게임은 도대체 뭘 했을까? 예. 그래서 중국은 모바일만이 아니라 저런 PC 콘솔. 저도 이거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NC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게임 회사들 우리가 약한 콘솔로 가야 된다. 안 돼도 그쪽을 계속 두드려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죠? 이번에 새로 상장했던 시프트업이 스텔라 뭐죠? 제목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PC 이제 콘솔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좀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까지 했고 주가도 견조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모바일 잘해서는 점수를 잘 안 줘요. 콘솔 게임을 잘해야 됩니다. 저기서 히트를 치면 이제 시장이 프리미엄 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검은 신화 50이 흥행하면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실 때도 게임즈 보실 때도 저런 걸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그래서 네오이즈가 피해 거짓이란 게임을 작년에 뭐 대흥행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성공을 했어요. 넥슨도 있고 시프트업도 있고 그다음 크래프톤도 물론 흥행은 실패했지만 작년에 게임을 하나 내놨죠. 그래서 어쨌든 두드려야 됩니다. 이런 콘솔 시장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기업들이 그 중에 하나가 터지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공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보자. 그래서 크래프톤을 여기선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피해 거짓을 만든 회사가 이제 네오이즈인데 다운로드 콘텐츠를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예요. 기존에 나온 게임에다가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뭔가 더 할 수 있게 게임을. 그러면 또 판매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오이즈 정말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콘솔에서 뭔가 경쟁력을 한번 보여준 기업이니까 예, 지켜보시고 그리고 지금 뭐죠? 예, NC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게임사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도 콘솔의 문을 계속 저는 두드려야 된다. 안 되더라도 예,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만 잘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해주는 분위기다. 이번에 손오공이랑 50이란 게임이 그걸 더 명확하게 보여줬고 정말 아무튼 충격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게임을 잘 만들 줄 몰랐어요. 저도 이제 영상 봤거든요. 예, 예, 아무튼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한국 그 게임사들도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S투자증권의 장지혜 김대성 연구원 담배 보고서는 여러분도 생소하시죠. 근데 어쨌든 담배주를 좀 봐야 된다 이 내용은 뭐냐면 얼마 전에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는 엔비디아 많이 팔아서 화제가 됐던 이제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이 사람이 필립 모리스 샀다 그랬죠. 담배에서 미국에. 그래서 이제 담배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갔는데 우리 한국에 뭐 사실 KTNG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KTNG도 연초 이후 요즘에 주가 막 급등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투자 포인트는 그 흡연율은 떨어져요.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요 담배 제조사들이 이 전자담배 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글로벌 관련형 시장은 전자담배 쪽은 연평균 한 16% 정도 성장을 할 정도로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근데 KTNG는 일반 담배, 전자담배 다 하는데 국내 전자담배 침투율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2.2에서 17년에 지금 작년에 16.9 KTNG의 점유율은 지금 45.8까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글로벌 전자담배 침투율은 좀 낮아요. 22년 기준 3.8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27년까지 6.3%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전자담배는 침투율이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KTNG의 이제 전자담배 매출 비중은 21.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국가 수도 3개에서 33개까지. 그 필립 모리스 있죠. 여기랑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필립 모리스 유통망 이용해서 전자담배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되게 좋죠. 네, 유통망이 중요하거든요. 해외에선. 근데 필립 모리스가 안 들어간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죠? 필립 모리스가 그 말보로 아닌가요? 그죠? 예, 저는 제가 담배를 안 펴서 그게 말보로가 예전에 정말 유명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많이들 피는지 제가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아무튼 담배 이름도 옛날에 뭐였죠? 저 어렸을 때는 그때 뭐였더라? 제일 유명했던 88 담배 88이었나? 88 말고 뭐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제 KTNG에서 나왔던 담배들 많이 있죠. 디스였나? 디스 맞나요? 네. 일본은 뭐였죠? 마일드 세븐? 네. 일본 거였던 것 같고 필립 모리스의 갑자기 또 생각나네. 예. 사실 저도 옛날에 담배 피긴 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폈다가 저도 희한하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아주 깊게 피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때 아까 예, 말보로도 있었고 또
영국 담배죠. 영국 담배 더닐, 더닐도 되게 유명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도 뭐 이게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이런 이제 담배들이 전자담배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일반 담배도 성장한다. 특히 KT&G가 내수 기업이긴 하지만 해외 매출도 꽤 나와요. 해외 매출액이 연평이 24%나. 이런 거에 비하면 주가 참 안 갔죠. 왜냐하면 홍삼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익을 갉아먹었죠. 근데 어쨌든 담배 쪽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의 공장 건립도 시작을 했고요. 해외 생산 비중 늘려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담배가 원료인데 요게 원가 부담이 조금 이제 진정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가치, 방경만 대표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주주환원 열심히 하실 분이다. 예. 근데 어쨌든 주주환원도 이제 공개를 했고, 배당 수익률은 요새 주가 올라서 좀 떨어졌어요. 원래는 한 6% 이상 됐는데 최근에 주가 올라서 4.9까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할 거고, 그래서 배당도 어쨌든 꽤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밸류업에 딱 맞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담배 보고서가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HK이노에는 이제 BNK의 이달미 연구원님이 신규로 이제 쓰신 것 같고, 핵심은 KK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데 3세대 버전이죠. 1세대, 2세대. 그래서 3세대 버전이고, 요게 이제 어쨌든 복용할 때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니까 저거를 앞으로 좀 많이 쓸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이제 미국의 승인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그 HK 이노웨는 현재 45개국에 수출 계약을 맺고 8개 국가에 출시해놨고요. 근데 미국은 아직 출시 못하는 게 FDA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임상이 끝났어요. 비미란성. 우리 눈으로 상처가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결과 발표하고 만약에 잘 되면 26년에 출시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저게 제일 큰 이벤트예요. 올해 하반기에 임상 결과. 미국을 뚫어야죠. 미국이 제일 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미국이에요. 미국을 뚫어야 갑니다, 주가.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주가 좋은데 저게 이제 마지막 이제 변수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률은 증가할 거래요. 좀 저마진 사업들을 좀 철수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수수료도 좀 이제 축소를 했고, 원래 종근당에 수수료를 줬죠. 종근당이 한국의 그 K캡 요거 파트너사인데 여기서 유통을 해줬는데 종근당하고 이제 거래 끝내고 보령으로 넘겼죠. 근데 이제 보령이 아마 수수료가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률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다케다에서 미국에 출시한 다케다 캡이 판매 호조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이 P캡, K캡, HK 이노엔의 3세대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1세대, 2세대가 이미 나와 있는데 저런 걸 쓰는 이유는 오랫동안 썼고 또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지만 점점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롯데정밀학은 이제 ECH가 뭐냐면 에폭시 수지 만드는 원료인데, 에폭시 어디 들어가죠? 페인트 같은데, 코팅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ECH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으로 좀 가시면 ECH는 이제 비스페놀 A라고 BPA랑 결합하면 에폭시가 돼요. 에폭시 50%가 코팅용, 이게 주로 페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에폭시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이에요. ECH 수요도 역시 중국 비중이 제일 높다. 중국이 이 ECH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롯데정밀학의 주력 제품이 저거거든요. ECH인데 이 중국에서 중국 비중이 무려 61%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만들면 안 좋죠. 공급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 거죠. 그래서 아직 적자예요. 이 사업만 돌면 돼요. 지금 다른 사업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만 돌면 롯데정밀이 위가 열릴 겁니다. 저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보고서예요. 약간 제가 읽어보니까 중국은 저 ECH 만들 때 글리세린을 이용해서 만든대요. 글리세린이 뭐냐면 식물성 오일에서 바이오 디젤 있죠. 우리 그 바이오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 이제 섞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 글리세린이 나온대요. 부산물로도. 아니면 팜유 같은 데서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근데 바이오 디젤이 그러면은 주요, 바이오 디젤 생산량이 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늘면,
요 글리세린이 많이 나오겠죠. 글리세린이 많이 나오면 글리세린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 디젤에서 부산물로 나와요. 글리세린이. 바이오 디젤이 생산량이 그동안 10년간 많았어요. 그러니까 글리세린도 많이 나와요. 그럼 글리세린이 공급가액으로 가겠죠. 그럼 공급가액이면 그 가격은 떨어지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만 먼저 이해하세요. 그럼 글리세린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국은 ECH 만들 때 글리세린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은 좋죠. 글리세린 가격이 급락해 있으니까 저걸 싸게 원료로 해서 만들면 마진이 많이 남죠. 그래서 막 생산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럼 롯데정밀도 저걸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롯데정밀화학은 프로필렌으로 만들어요. 프로필렌이 더 비싸요. 예, 글리세린. 그래서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롯데정밀. 주가가 좀 빠진 이유 중에 또 하나기도 하고. 근데 8월 달 들어와서 글리세린 가격이 이제 연초로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해상 운임이 올라갔고요. EUDR이라고 산림 벌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건 고무에도 해당되죠. 올해 12월부터 산림을 파괴한 지역에서 생산된 고무 같은 거 있죠. 이런 팜유 이런 것들을 유럽에 이제 수출하면 안 돼요. 금지됩니다. 예. 근데 글리세린은 팜유를 사용해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의 부산물이에요. 예. 그리고 글리세린은 뭐 이런 ECH 제조 외에도 화장품, 비누, 치약, 서유로에도 많이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차질이 발생하겠죠. 예. 야 너네 여기 들어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면 유럽으로 수출을 못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글리세린은. 그죠? 예. 그 수출 못 하면 어떻게 돼요? 가동률 낮춰야죠. 감산해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리세린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막힐 수도 있다. 그리고 생산 2위국 팜유 생산 2위국 말레이시아가 유럽이 팜유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 연료를 재생에너지 분류해서 제외시킨 거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유럽 지역 내에서 바이오 디젤은 정부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대요. 그럼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바이오 디젤을 그럼 많이 못 쓰게 되면 그 원료인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인 글리세린도 당연히 공급이 줄겠죠. 수출이 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잘 쓰였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중국이 이런 일 때문에 글리세린 생산을 줄일 거다. 글리세린 수입도 줄이고 공급이 줄 거다. 그럼 글리세린 가격은 오를 거다. 그러면 마진이 중국은 이제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니까 ECH를 많이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ECH 실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대요. ECH 가격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면 ECH 공급이 줄죠. 그럼 ECH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공급 기반으로 보세요, 무조건. 이 제품의 생산을 줄이면 가격은 오릅니다. 반도체 마찬가지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ECH 가격이 오르겠죠. 중국이 덜 만드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가성소다랑 그린 소재는 양호해요. 다른 사업. 암모니아도 앞으로 좋을 거고. 남은 건 ECH 요거 하나예요. 근데 이게 중국이 워낙 많이 생산하고 원가 경쟁력 떨어지고 그래서 아직도 적자예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아까 글리세린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생산량을 ECH를 줄이기 시작하면 ECH 가격은 오르겠죠. 그럼 마진이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나올지는 이제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은 건 조금 성장을 막는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근데 그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ECH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특히 올해 12월이 되면 유럽의 그 EUDR 그 산림 벌채한 거 그거 유럽으로 수출이 금지되니까 ECH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의 포인트는 이렇게만 좀 설명하시고 아마 제가 설명한 거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핵심 뭐냐 페인트를 만드는 건 에폭시 수지고 그 에폭시 수지를 만드는 건 ECH인데 ECH가 롯데정밀화학엔 제일 중요해요. 저 가격 오르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게 어쨌든 ECH가 그동안 공급이 많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 막 적자 봤던 거예요. 저 사업부가. 근데 중국이
아까 글리세린 때문에 저 설비 가동을 줄일 거다. ECH를 이제 덜 만들 거다. 이런 논리고요. 저거를 덜 만들면 ECH는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정밀화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하반기 확인해보자.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워낙 빠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잘 짚어주셔서 한번 읽어드렸고요. 자, 하나증권의 이경재 연구원이 STX 엔진, 방산 엔진의 우두머리고 실제 뭐 조선 선박 엔진도 만드는데 포스트로크 엔진이라고 우리 엔진 배웠죠. 함께 배우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조선 할 때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포스트로크 엔진은 투스트로크도 있는데 이게 저속 엔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배에 주로 쓰이고 STX 엔진의 주력은 방산과 발전 엔진. 예. 그래서 STX 중공업하고 엔진하고 좀 헷갈리시죠. STX 중공업은 선박용 엔진을 주로 만들고요. 여기 STX 엔진은 요 방산 쪽 어디 들어가냐면 K9 자주포 이런데 K1 전차 이런데 들어갑니다. 원래 요런데 들어가는 엔진 라이선스는 독일이 갖고 있는데 아마 STX 엔진은 국산화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국산화 성공해서 완전히 대체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지만 어쨌든 국산화 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어쨌든 폴란드의 이런 K9 자주포, 탱크 이런 게 이제 공급이 돼야 되니까 점점 더 수요는 늘어나겠죠. 예. 그리고 이집트도 있고 그래서 STX 엔진은 방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태광은 이제 피팅이죠. 그래서 피팅 종류만 8만 가지인데 카본유보다는 비카본유가 더 마진이 좋습니다. 비카본유는 조선해양, 카본유는 정유화. 근데 카본유 비중이 좀 높아요. 태광은 성광밴드랑 조금 다르게. 그래서 매출 비중은 정유화학이 높고 정유화학이 제일 높다는 건 여기 카본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본이 60%, 비카본이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주잔고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예, 잔고가 매출로 인식되는 기간이 3에서 6개월이니까 하반기는 좀 실적 나아질 걸로 2분기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하반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LNG 플랜트양 피팅 지금 LNG 플랜트가 굉장히 많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좋아지면 괜찮지 않겠냐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제 조선사 중에 고객사인데 삼성중공업 비중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비중이 좀 높았다 과거에도. 예, LNG보다는 좀 오히려 해양 플랜트 쪽으로 보고 있고 중동 비중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랑 LNG 쪽 하면요. 북미 LNG면 성광밴드가 유리해요. 근데 해양 플랜트나 중동 쪽이다. 모멘텀이. 그럼 태광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조선가는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판가 협상력은 높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광도 중장기로 보면 좀 괜찮겠지만 최근에 한번 확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좀 빠지는데 빠지는 그런 구간을 활용하시면 항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탐방 갔다 온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우리 이거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뭐죠? 복제약이죠.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인데 FDA가 이미 승인한 바이오 신약과 유사하지만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는 그런 제품이고 유럽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바이오 신약과 유사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사한 약이다. 비용이 싸죠 대신에. 그래서 앞으로 세계 제약시장 점유율은 2.6%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10년 걸리고. 그러니까 유한여행도 대단한 거예요. 비용은 막 2, 3주 들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신약을 그걸 이제 카피하는 거죠. 복제해서 새로운 약으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효능은 완전히 똑같은 그런 가격을 줄인 그런 약으로 만든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는 이 복제약을 만든 게 있거든요.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만든 게 있는데 거기다 뭘 넣었죠? 피하 주사 제형 SC를 넣었어요. 정맥 주사 말고. 그래서 신약이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신약이 되기도 해요. 예. 피하 주사 제형을 넣는 이게 되는 순간. 예. 근데 어쨌든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에 허가된 신약을 기반으로 일단 개발하기 때문에 임상 기간이 짧아요. 상대적으로 짧고
성공 가능성이 높죠. 이미 허가된 신약 그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약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투자비도 좀 적게 듭니다. 투자비가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원래 제품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해서 후보 물질 선정해서 특허 만료되는 때를 노려서 그때 이제 출시를 하죠. 예. 그런 경우가 많죠. 특허 풀려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바이오 신약 시장의 확장은 진행 중이에요. 미국이 약간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지금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바이오 시밀러를 장려하고 있어요. 약간 너무 비싸니까 저런 게 나와주면 좋죠. 예. 그래서 앞으로 시장 커진다. 그래서 앞으로 또 25년, 26년 주요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고 특허가 많이 만료돼야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 입장에선 그런 일들이 내년, 내후년에 더 많아지니까 아일리아, 스텔라라, 뭐 프롤리아 이런 이제 치료제들이 계속 특허가 이제 앞으로 줄줄이 만료가 된대요.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도 키트루다가 정말 많이 팔린 제품이거든요. 네, 머크에. 요게 지금 알테오젠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29년 이제 30년 되면 특허가 풀리니까 그럼 바이오시밀러 또 나오겠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갖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그다음 CDMO는 이제 뭐죠? 이제 약을 위탁 생사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만 해줬어요. CMO는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CMO는 이제 너네 생산만 해줘. 그냥 말 그대로 위탁 생산. 생산만 해주는 거고 제약사가 맡기면 그냥 만들어만 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 CDM은 뭐냐면 공정 개발부터 임상시험, 재료 분석, 개발까지 다 도와줘요. 토탈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 너 약 만들 거지? 우리가 다 지원해줄게. 이거고 야, 나 약 개발했거든 내가. 너 생산만 해줘. 이게 CMO. CDMO는 야, 나 이런 약 만들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하자. 예, 너가 생산까지 다 해줘. 개발도 좀 지원해주고. 예,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CDMO가 더 당연히 한 등급 위라고 봐야 되겠죠. 저걸 가장 잘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이죠. 예. 그래서 CDMO는 유연성과 확장성도 제공하고 그리고 제약회사는 저런 약을 만들 때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삼성바이오가 대신 해주는 거죠. 대부분. 예. 아웃소싱 하는 거죠. 위탁 생산. 네. 그리고 CDMO는 고객이 있잖아요. 뭐 복잡한 규제 환경을 탐색하도록 지원도 해주고 FDA나 이런 데 승인 받을 수 있게도 표준 충족하게도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야, 나 이거 만들었으니까 너네 생산만 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더 높은 밸류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임상 성공할 확률이 그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들이 투자하는 걸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도 도와주는 거죠. 같이 협력을 해서. 네. 그래서 자체 제조 시설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협력 관계로 같이 간다. 그래서 만약에 임상 3상 성공해서 FDA 승인까지 받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같으면 같이 도와줬던 CDMO에 신약도 이제 상업화된 FDA 승인 받으면 맡기겠죠. 이런 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ST팜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메텔 스타트인가요? 예, 그런 이제 의약품이 FDA 승인을 받았는데 임상 때부터 같이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ST팜에 맡기겠죠. FDA 승인 받고 나서도. 예, 그래서 같이 약간 이제 운명 공동체처럼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MO의 역할이 상당히 더 앞으로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런 그 바이오시밀러랑 CDMO 한번 이제 개념 정리한다라는 체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시 한두 개 보고 참 장이 답답해서요. 자, 전자공시 어제 STX 엔진이 이제 전차 이거 엔진 수리하는 거 있죠. 그거 했고 현대미포조선이 그 LPG 운반선 두 쪽 수주했고요. TKG 그 휴캠스 있죠. 여기가 반도체 2차 전지 뭐 디스플레이 이런 관련된 기업 JL캠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분을 취득했던 물론 좀 작년 이익은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런 소재 기업들 좀 그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좀 사업을 그러니까 석유화학 중심에서 약간 저런 IT 쪽으로도 확산하고 있어서 성과가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고 삼성 SDI도 어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전자공시 어제 있었던 건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어제는 아마 제가 기억으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내부자는. 그래서 내부자 매수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없다는 게 뭐 아예 하나도 없었다가 아니라 좀 이게 뭐 우리가 좀 한번 금액도 크고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증시는 안타깝게도 뭐 이미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빠질 건 좀 예상은 했지만 반등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 코스닥은 지금 연 7일째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너무 힘이 없고요. 미국은 오르기라도 했지 한국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다우는 이미 거의 최고가 갔어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뭐 한국은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땐 더 빠지니까 늘 말씀드리자면 답답한 거죠. 자,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요즘에 뭐 매일 파는데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계속 그 IT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이게 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저게 있는 이상 증시 오르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다만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가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정말 삼성, LG엔솔까지 다 일제히 급등했고, LG엔솔도 어제 몇 분이 좀 물어보셨죠. 근데 오늘 39만 원까지, 어느새 벌써 40만 원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는 건 금방이에요. 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쪽 오늘 급등했고, 리튬주들 다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도 오늘은 좀 오랜만에 좋았고, 어제부터 이제 필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전체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이제 배터리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도 일부 강했고요. 오늘 그리고 게임주도 일부 기업들 네오이즈나 뭐 넥슨 게임즈가 일부 강했지만 시프트업이나 펄어비스는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정도 올랐고 거의 뭐 다 이제 오늘은 충격을 받았죠. 특히 뭐 반도체는 그냥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쇼크를 받아버리니 이제 HBM 관련주들이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고, 또 반도체 대표주들 오늘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랑 거의 동행하다 보니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반도체는 사실 좀 답답한 게 오른 것도 없는데요, 그죠?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를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바로 간다는 건 아니죠. 한두 달은 시간 걸리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충격이 나왔으니까 당분간 좀 변동성 나오겠지만, 이걸 활용해서 대선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이게 업황이 꺾여서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너무 기대가 높았던 거죠. 피팅주도 오늘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주, 뭐 조선기자재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뭐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주도 오늘 안 좋았고, 제약주는 한미약품은 좋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보니까 큰 기업 중에서는 뭐 ST팜 일부 좀 빠진 것 같고요. 마이너스 2% 정도. 근데 또 반대로 오늘 뭐 HK이노인이나 유한양인 녹십자는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아직 견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통신주 오늘 조금 쉬어갔고요. 카메라 모듈, 증권주, 은행주도 조금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좀 쉬어갔어요. 다만 오늘은 이제 기아가 이제 상대적으로는 조금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의 확실한 날이었고,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했고요.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빠졌고, 한미반도체, SK스퀘어, 반도체 연동되는 기업들은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그래도 오늘 3% 올랐고요. 현대차는 우선주가 오늘 무려 7%나. 우선주 이제 소각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7%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LG노텍도 견조했고 2차전지 좋았고요. 제일제당 오늘 좀 빠졌고 현대차 우선주가 5%. 예, 그래서 한마디로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빠졌지만 2차전지 올랐고 반도체는 급락했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2차전지 좋았습니다. 게임주도 견조했고요. 네. 주성엔지니어링, YC, 원익 IPS 다 오늘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오늘 YTN이 좀 많이 올랐고요. 필에너지, 2차전지 주요 기업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PSK홀딩스, 유진테크, STI, 테크윙 다 이제 반도체 쪽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이수페타시스도 엔비디아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한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현대일렉트로, 사실 현대일렉트릭도 AI랑 같이 갔죠. 변압기 쪽에서. 한마디로 엔비디아 영향 받는 기업들은 오늘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2차전지, 삼성공조, 현대차 우선주,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LG노텍, LG화학, 기아, SKC 이런 기업들, 유한양행까지 좀 약세장에도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운 장세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으면 좀 답답하고요. 거기에 또 엔비디아까지 아쉽게 좀 끝나면서 당분간은 국내 증시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다만 한국은 별로 오른 것도 없고요. 이미 어느 정도 미리 선조 정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장이 이렇게 계속 무너진다 이거보다 반도체가 조금 더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렇다 반도체도 소부장은 이미 빠졌기 때문에 너무 막 여기서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지금 장세 보시면 밸류업, 오늘 2차전지 좀 당분간 낙폭과 대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